우리나라는 일관되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주 높게 나옵니다. 다른 나라 독일보다 높게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냐, 어떤 탄소세를 부과할 의향이 있냐,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냐 하면은 이게 괴리가 확 벌어집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벌어지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인식은 탑이다가 비용 지불 의향에 있어서는 거의 꼴찌로 내려가거든요. 다음 이슈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기후 대응 꼴찌 한국, 원인은 언론? 연말을 맞아서 저희 언론을 다시 돌아보는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좋습니다. 언론들이 과연 기후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했나 하는 이렇게 돌아보는 장이 여기저기서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도 얼마 전에 관련 저널리즘 컨퍼런스에서 사회를 네, 보셨다고. 맞아요. 아주 흥미있고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후로운 경제 생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은 한국의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 수준, 한국인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한국 안에서만 보자면, 네. 그러니까 시계열적으로 연도별로 봤을 때 저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르다. 그러니까 2020년 이후로 우리나라 국민의 기후 문제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준 충격이 너무 컸던 데다가 이런 코로나 질병이 왜 생겼냐, 이게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각종 전염성 질병이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촉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고 우리 국민들이 건강에 굉장히 그 인식이 높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제가 뭐 이 분야에 제가 몸담고 있으니까 피부로 그 이런 주민들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다르다는 걸 느끼는데요. 반면에 국가 간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대한민국과 다른 서방 선진국, 특히 유럽과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기후 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기후 환경보다는 성장, 경제에 대한 관심이, 이걸 여전히 좀 두 개를 분리해서 보는 보는 이런 것 같아요. 경향이 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갤럽과 글로벌 조사 네트워크 WWS에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9개국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기 한국인이 1,029명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인의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 수준이 두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네. 39개국 중 2위예요. 네. 놀라운 결과죠. 근데 2019년 여름에 제가 5년 전 딱 그 코로나 터지기 직전인데 그때 제가 기후위기를 설명했던 숏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이게 제목이 과학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당신이 현실 부정하는 10년 후 팩트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제목부터 알 수 있듯이 그때는 많은 한국인들이 아무리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는 인간의 경제 활동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별로 귀담아 듣질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 인용했던 비슷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세계일보와 공공해창이 진행했던 2019년 여론조사인데 한국 사람한테 기후위기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인간의 활동 때문이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34%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 활동과 자연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이런 이제 원인이 발생해서 뜨거워지는 거다라고 한 사람은 절반 이상 가까이 됐고요. 근데 5년 동안 정말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인식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어떤 해결은 좀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최상위권으로 인식하는 데 비해서 기후 대응이 꼴찌라는 점. 대응이 네. 우리 그때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었잖아요.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기후행동 네트워크에서 최근에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지수. 여기서 한국이 정말 최하위권을 기록을 했어요. 산유국 제외하면은 꼴찌였는데 인식과 대응에 큰 괴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 10월 국회에서 이런 컨퍼런스 정치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컨퍼런스를 열었을 때 이민재 성균관대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이에 대한 원인으로 언론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한국의 언론이 이상기후 같은 어떤 극단적 기상 상황이나 생태계 변화 같은 그런 현상 전달에는 좀 이제 잘했는데 기후 대응까지 이 얘기가 이어지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교수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실까요? 글쎄요. 제가 일단 동의하는 바는 뭐냐 하면 네.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높지만 나의 행동 변화,
또는 비용 지불 의향은 매우 낮다. 이게 그 이유가 언론 때문인지 좀 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이런 국제적인 이런 설문조사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 아까 우리 PD님 말씀한 그 조사 결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주 높게 나옵니다. 다른 나라 독일보다 높게 나와요. 오.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냐? 우리 아까 뭐 혼잡 통행료 얘기도 나왔지만 어떤 탄소세를 부과할 의향이 있냐?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냐? 하면은 이게 괴리가 확 벌어집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벌어지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인식은 탑이다가 비용 지불 의향에 있어서 거의 꼴찌로 내려가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정책이 대응 쪽으로 약한 큰 이유예요. 뭔가 문제 의식은 갖고 있지만 나의 행동 변화, 어떤 돈을 지불하고 변화가 필요하다, 대응해야 한다,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뭐 대중교통을 더 확충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또 논의나 담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 아마 PD님이 이걸 갖고 온 이유 같은데 언론도 저는 뭐 일정한 영향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같은 걸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도 그동안 꽤 있었잖아요. 뭐 태양광이 막 중금속 덩어리다. 이게 대부분 다 유리로 돼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언론의 책임이 꽤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언론도 되게 다양한 언론들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근데 언론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변명을 해보자면 5년 동안 그래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사실 2018년에 인천 송도에서 1.5도 특별 보고서가 발표된 맞아요. 일이 참 큰 일이었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10월 8일에 보고서가 딱 최종 승인이 됐는데 10월 9일 한글날이었죠. 그때 일면으로 그 소식을 다룬 일간지는 없었습니다. 이면에 다룬 이제 일간지가 세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이렇게 세 군데 있었고 나머지는 뭐 10면 이상으로 밀려났었어요. 이게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큰 그쵸. 어떤 이벤트였잖아요. 맞아요. 네, 1.5도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한. 그거 아니면 우리 망해 뭐 네, 그런 수준의 네, 보고서였는데 맞아요. 사실 우리 이제 언론의 그 당시 뉴스밸류 판단은 조금 뒤떨어지지 않은 게 맞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기후 전문 기자들도 여러 명 양성이 됐고 여러 언론사에서 특별 기후 취재팀을 좀 만든 시도도 많았고요. 좋은 다큐멘터리도 그동안 정말 많았어요. 교수님도 되게 요즘 취재 전화 많이 네, 받으실 뭐 거예요. 그죠? 지난 4, 5년 동안 특별히 많아졌습니다. 네. 근데 이 기세가 최근 들어서 다시 좀 꺾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올해 이제 저희가 캅29에 대해서 이제 당사국 총회에 대해서 여러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그 이제 당사국 총회가 아무리 별 소득이 없었다지만 그래도 큰 이벤트였잖아요. 기후 행사로서는. 근데 그때 취재 등록을 한 전 세계 취재진이 3,500명이 넘었는데 우리나라는 단 2명. 한겨레랑 세계일보 딱 2명의 상당히 놀랍네요. 2명만 갔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주요 언론사별로 다 두 자릿수로 보내고 심지어 이제 일본만 해도 NHK가 16명, 아사히가 27명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저희는 왜 이렇게 다시 쪼그라들고 있는 걸까? 우리 CBS도 안 갔나요? 네. 좀 체감하세요? 이런 상황? 그러게요. 네. 저는 이렇게 2명만 간 거는 저도 몰랐어가지고 이거 약간 충격인데, 근데 최근에 한국 언론에서 뭐 기후 전문으로 하는 기자들도 많이 육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사실 이제 제가 기후 관련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느낀 거는 모든 게 기후랑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말을 뒤집자면 모든 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좀 기후에 대한 관심과 프레임을 가지고 사안을 좀 볼 수 있어야 이게 기후 문제로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근데 아무리 좀 그런 그 기후 전문 기자를 좀 지금은 육성을 하고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한국 언론의 관행이 좀 출입처 관행이 있잖아요. 몇 년마다 부서를 바꾸고 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취재하는 내용도 달라지고 그런 관행이 있다 보니까는 전문성을 쌓기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뭐 재난 이슈 관련해 가지고 또 이슈가 있을 때 그때 조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나의 일상과는 좀 멀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음, 주로 기사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몇십 년 후에 받을 그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내 이야기처럼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기후가 뭐 몇십 년 후에 안 좋아질 거다. 뭐 여기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이 사실 그렇게 내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론의 의제 개발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언론의 이제 소비자들, 독자들이죠. 독자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이제 경제학자로서 그런데 좀 관심을 갖고 보면은 확실히 경제 사정이 좀 어려울 때, 음.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다. 이럴 때는 기후나 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반면에 좀 그런 상황 여건이 괜찮을 때는 뭔가 기후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이런 영향도 좀 언론의 그런 어떤 기후 문제에 대한 취재 빈도, 관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근데 저희 방송의 가장 핵심적인 일관된 논지가 그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기후와 경제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앞으로 기후 문제 신경 안 쓰면 경제가 나빠진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후 문제가 경제 문제와 얼마큼 밀접히 관련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 이런 게 이제 취지여서 좀 더 우리 방송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네, 결론은 그렇게 결론은 가나요?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언론이 좀 뉴스 소비자라 그러죠. 사실 뉴스 소비자가 곧 시민이어서 소비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생산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또 선도해야 되는 역할도 분명 맞아요. 존재할 거고.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이제 조절해 나가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의제 개발도 사실 잘 해야 될 거고, 특히 스토리 개발을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이제 스토리를 개발을 해야 될 거고, 되게 이제 몇십 년 후에 얘기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당장의 일이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만약에 지금 이미 개발된 스토리가 식상해졌다면 더 끊임없이 좀 스토리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작을 하면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종종 들어가는 사이트 중에 Covering Climate Now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콜롬비아대 언론대학원에서 발행하는 저널리스트를 위한 잡지가 있거든요. 콜롬비아 저널리즘 리뷰라는 잡지가 있고 또 더 네이션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여기가 공동으로 설립한 조직이에요. 여기가 언론사나 출판사들이 기후위기 이야기에 주의를 너무 기울이지 않아서 기후 콘텐츠를 좀 지원하고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 여기서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중들은 기후 솔루션에 대한 스토리를 갈구한다. 그러니까 너무 암울한 얘기를 계속하면은 또 지치기만 하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방법이 있어? 여기서 멈추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변화 과정과 해결책이 소소하게 있더라도 그거를 이제 극대화해서 스토리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한다. 이제 언론들도 거기에 이제 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후로운 경제 생활도 내년에 좀 더 참신한 스토리 그리고 좀 더 해결이 되는 문제에 조금 치중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에 기후 대응 관련해서 어떤 시장에서 확대되고 어떤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얘기들도 했잖아요. 네. 사실은 시청자들이 그런 데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이 이게 정책에 따라서 파생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이 앞으로 커진다는 것은 결국 기후 대응이 효과적으로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반영하는 거여서 저희 방송이 뭐 그런 것들은 또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도 관심을 줄 수 있는 면도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전기차 배터리만이 아니라 또 다른 또 해결책을 그럼요. 또 저희는 또 많은 이렇게, 분야에 있어서. 네, 한번 소개해주고 그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림 PD, 백승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